이어서 봅니다. 248페이지 맨 아래 7번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있죠? 여기 248페이지고 펴놓으시고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식인데 이거는요.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 양도 또는 취득식은 언제냐 그러면 이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그 다음에 근데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에 대한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요거는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자 여러분 틀리다 그랬죠? 다음 날 꼭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취득세에서 소유권 이전 고실, 양도소득세에서 환지 처분 공고를 이런 거 하면 다음 날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데, 다음 날 쏙 빼가지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제 음성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답을 골랐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에서요.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환지 받게 되는데 사업 주변에 다른 토지로요. A-라는 토지로 환지 받았다 그러면 이 환지 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 전 종전 A 토지를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 이 빗금친 부분은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로 제가 기본 이론 때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전래동화 있잖아요. 도끼자루 연못에 풍덩 빠쳐가지고 억울해서 막 울고 있는데 수영을 못했는지 어떤 생산수단 잃어버려서 막 울고 있는데 산신령님이 홀리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 또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 잃어버린 쇠도끼를 결국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랬죠. 진작 들고 나올 것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바쁜데, 자, 어떻든 간에 자기 도끼라고 그랬더니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막 그러면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몽창 다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나무꾼이 나무꾼을 안 하려고 다른 나무꾼에게 쇠도끼를 양도합니다. 그러면 쇠도끼의 보유기간,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해야 돼요? 그렇지.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으면서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잖아요. A에서 A- 환지받은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대장간에서 옛날 구입했을 때 취득시기. 근데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 팝니다.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 할 것이냐. 언제 취득한 거예요? 이번에 산신령님한테 그 사건 때. 자,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을 때 입비금천 증가된 토지 어느 때 취득한 거예요? 환지 처분으로.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정 주식에 대한 건 참고적으로 보시고 9번이 이제 이번에 2026년 새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개정 아니라고 되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요. 요거 개정 안에서 안자 지웁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이거는 제가 화면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이요. 측량을 다시 합니다. 우리가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 지적도라는 것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측량된 것을 바탕으로 돼 있으니까 좀 부정확하죠. 또 그 다음에 요즘은 인공위성 시대인데 GPS로 정확히 측량할 필요성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종이로 돼 있으니까 디지털 작업할 필요성도 있어가지고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계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 야 이거 네 땅 아니었네. 다시 측량해보니까 빨리 내놔. 너 네 땅이었네? 너 가져? 아니면 야 이거 측량해보니까 이거는 우리 국가지자체 땅이야. 빨리 내놔. 그래서 뺏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지. 토지 현상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공부상 지적재에서 공부상 면적이 증가했을 때요. 공부상 면적이 이제 증가했어요. 그럴 때 이 증가된 면적에 대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할 거냐는 건데, 자, 요거요. 지적공부상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제가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토지 요걸 일치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종전 토지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건데, 만약에 원래 종전 토지 면적이 이만큼,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다시 측량을 했더니 경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경계가 달라져가지고 만약에 요만큼이 만약에 경계가 이렇게 이제 요 면적이 이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면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그런 건데, 요 지적공무상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이니까 언제로 하냐면 요거예요. 자, 종전 토지 취득한 날이니까 요 종전 이 공무상 종전 토지에 취득 시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 공무상 면적이 증가한 면적에 대한 취득 시기도 종전 토지 취득 시기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전 요 토지를 요 토지 부분을 요 A 부분이라고 하면 A 부분, 요거 B 부분이라고 하면 요 A 부분에 요 취득한 날을 취득 시기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적재에 따라 공무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 시는 지적공무상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로 합니다. 바꾸면 뻔히 요거 이 증가된 면적을 요거 이제 다시 측량해서 증가된 면적 증가돼서 이제 취득한 날, 이 증가된 면적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로 한다. 이렇게 뭐 바꿀 수 있겠죠. 아니고 지적공무상 종전 요 토지를 취득한 날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종전 토지 취득한 날로 합니다. 이 토지를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지적공무상 종전 토지 취득한 날로 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종전 토지하고 취득지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요거.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설명을 드렸고 취득 시기가 불명한 경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표현이 조금 기존 토지 취득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 시기는 기존 토지 취득 시기라고 되는데, 정확하게 입법 예고됐을 때는 이게 기존 토지 취득 시기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걸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뭐 똑같은 의미지만 요걸 갖다 이렇게 좀 지적공무상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기존 토지 취득일인데 같은 의미는 같지만 표현을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거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할까봐 지적공부상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그러니까 기존 토지 취득일이다 같은 말이긴 한데, 자, 표현을 이렇게 개정된 대로 시행령 요번에 통과됐는데 개정된 대로 해놓습니다. 지적공부상 종전 토지 취득한 날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고쳐놓으시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기존 토지를 지적공무상 종전 토지 취득한 날로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요, 취득 시기 불분명하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한 토지 취득 시기가 만약에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봅니다. 이거 이 경우에 그 예규가 뭐 지분으로 토지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이제 그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결론만 알아둡니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그래서 먼저 바꾸면 이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을 본다. 이게 바꾸겠죠? 먼저 이렇게 취득시 불명할 때 먼저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기타 취득시기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다른 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슬쩍 읽어볼 거고요.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양가로 5번이요. 다음 페이지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는 거. 요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지, 요거 소유권, 요거 소유권에 관한 판결 확정일이 아니고 그 자산 당초 취득인데 어떤 얘기인지 요거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자, 소유권 판결 확정일 X에 놓으세요, 여러분들.
원래 당초 그 자산 토지를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효 한다는 건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여기 봅니다. 어떤 토지를 거래를 했습니다. 어떤 자산을 거래를 했는데 애초에 얘네들 무효 원인이 있었어요. 얘네들 사이에. 그래서 을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경우에 우리가 배운 것이 아까 이거예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할 때 을에서 갑으로의 이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한 거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지금 갑이에요. 갑이 만약에 을로부터 이걸 돌려받아서 무효 판결로 소유권 하나 돌려받아서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제3자에게 이제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은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자, 소유권 판결 확정일로 할 것인지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 할 것인지 확정 판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요 보세요. 그래서 무효 판결로 이렇게 확정이 됐을 때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갑이 을과의 거래 전에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초 갑이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효로 할 것인지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언제로 한다고요?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소유권 확정 판결일을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 시험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상의 양도시기 취득시는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 한다 이렇게 바꿨는데 아니고 당초 취득일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잘못 갔다 온 이 오욕 역사는 없는 거예요. 돌아온 싱글들한테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욕 역사는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번에 만날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욕 역사 없는 거예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하는 바자산 갖고 있다 판다 당초 취득이지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욕 역사 없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당초 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뭐 필요한 건 슬쩍 보면 되고 중요한 건 다 봤습니다. 자, 개정세법 내용도 말씀드렸고 취득식 의제도 중요하지는 않고요.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주식을 제외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취득 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이 보유기간 입증에 대한 서류도 다 없어지고 또 그다음에 명목소득만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시기를 일정 시기마다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요.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지 취득에 관계없이 1977년에 취득했든 80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83년에 취득한 토지요. 어느 때를 취득시효 한다고요?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때 이렇게 보유기간을 끊어버려요. 이렇게 84년 11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주식 제외하고서 됐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은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매년 자주 나옵니다. 36회 때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별표 3개 하고 비과세 양도소득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설명드렸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아까 다 봤고요. 기타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 하여튼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자산 취득시는 그 당초 취득일이지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슬쩍 보시면 되고 취득시 의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은 실지 취득에 관계없이 언제?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는 거. 주식은 됐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별표 3개 하시고, 자, 우리 교재 250페이지를 펴놓고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자, 양도소득세요.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에서 아예 제외하죠.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게 비과세고요.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데 세금 계산이 일단 했다가 깎아주거나 면제하고,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과세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이 애초에 처음부터 과세에서 제외하는데, 감면으로 규정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느냐.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여러분, 법원에서 이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려요.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파산재단이라는 게 파산자의 총 재산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게 빚잔치가 벌어집니다. 채권자들한테. 그럴 때 요 소유권 이전할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 빈털터리라고 인정하는데.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또 일정한 농지 교환, 맞바꾸는 교환, 또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적재주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아까 지적공상, 지적재주사로 공무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 취득 시기를 배웠습니다. 자,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취득 시기는 종전 지적공무상, 종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면적이 감소돼서 공무상 면적이 측량을 다시 했더니, 그럴 때 면적이 감소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럴 때 주는 주체도 공적기관이고 실제 토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시험에 이제 2번 나왔습니다. 지금 꼭 알아두시고, 이런 경우도 비과세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고가주택 제외합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입니다.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과 그 부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때 고가주택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 배제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를 좀 말씀드렸는데,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또 지적재주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가돼서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고, 또 1세대 1주택과 부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럴 때요,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소득이나 8년 제촌 작용 농지 양도소득은 얘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대상 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아까 걔네들 쫙 깔아놓고 이게 들어있으면 얘네들을 골라야 됩니다.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이나 8년 제촌 작용농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소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걸 구별합니다. 감면소득과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 교환 또는 분합이라는 소득 비과세인데, 여기 바로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인데, 먼저요,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보세요, 비과세 소득의 종류. 다만 등기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된 것으로 의지하는 의지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 양도사의 경우나 허위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느냐? 금방 봤네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그 부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일대 비과세되는 주택 부토지는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의 주택 부토지 양도소득도 비과세합니다. 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만 분할해서 양도하면 토지 양도로 과세인 거고,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의 주택 부소지 비과세인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비과세인데요. 먼저 시험에는 아직 이거 안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시험에서 안 나와서. 자, 도시 지역 내 토지요. 도시 지역 내 토지는 중에서 도시역 내에서 수도권 내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토지는 건물 정착 면적 몇 배요? 요 3배까지 비과세입니다. 자, 요거 여기 이제 꼭 주의합니다. 종전까지는 도시 지역 내는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적 밖은 10배 무조건 이거였는데, 이제 세분화해 가지고 도시 지역 내 수도권 내 토지 중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고업지역은 건물 정착 면적 몇 배? 3배까지 비과세라는 거. 5배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3배까지 비과세고. 또 나머지 수도권 내 도시 지역 내 수도권 내 토지 중 녹지 지역이라든가 도시 지역 내인데 수도권 밖이라든가 나머지는 다 몇 배고요? 5배고, 도시 지역 내 나머지는 5배고. 그 밖의 토지라는 게 보세요. 그 밖의 토지라는 게 도시적 밖을 얘기하는데, 그 밖의 도시적 밖은 건물 정착 면적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걸 특히 주의하시면 됩니다. 도시 지역 내 수도권 내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건물 정착 면적이 몇 배까지 비과세한다? 3배까지 비과세 준다는 거. 5배 아니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또 비과세 소득의 종류에서 이거는 4번은 입주권에 관한 것은 시험에 자세한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 또는 분양권이 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1세대 비과세에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영한다면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1석 2주택이나 이런 것처럼 비과세 받을 특례들이 됐다시 많다. 자, 이렇게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5번을 꼭 아셔야죠. 금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번. 지적재해 소유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사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요 조정금이요, 요거는 뭐한다? 비과세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이나 8년 제촌 작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보다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면제, 감면 대상 소득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걸 꼭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있잖아요. 요거는 제목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읽어보시면 뭐 결국은 자,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빠져서 파산 선고를 법원에서 내렸는데,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들이 나중에 자, 채권자들한테 빚잔치 벌어질 때 누구한테 양도소득세 내라고 할 거예요. 비과세한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제목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농지 교환이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고, 분합은 자신의 토지 농지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의 농지 일부를 받는 거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참고로 보시고, 농지 범위 봅니다. 우리가 농지 교환 분합 소득 비과세에서 농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농지란 논밭 과수원으로서요. 자, 3개 제목이죠. 논, 밭, 과수원으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옛날 시험에 양도세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란 반드시 지적공사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어야 한다는데, 반드시 지적공사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지적공사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세, 양수장 주소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요. 읽어보시고 농지 범위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비과세되는 교환분합의 범위. 자, 그래서 한번 보시니까요, 이거는 1번, 2번, 3번을 보면요. 자, 국가나 지자체와 법령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이런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예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예요. 자, 농어촌 정비법 같은 법령에 의한 경우도 역시 교환뿐만 아니라 모두 분합도 비과세 사유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근데 다만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예요.
악용의 소지가 있어 분합은 나누거나 합친거나 그런 거라 복잡하기 때문에 자, 경작상 필요한 개인 간의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이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자,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라는 거 차이점이 있고요. 또 국가 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1, 2, 3번은 단서 조건이 없어요. 국가 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악용의 소지가 없어 단서 조건이 없는데 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교환에 의해서 새로 추가한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신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이요. 근데 농지 교환 분합 소득 비과세에서는 이거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전부 다 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자, 전부 다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쭉 3년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봅니다.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기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무조건 3년이에요. 농지 교환 분합 소득 비과세에서는 기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3년입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이거예요. 농지 교환 분합 소득 비과세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교환 분합 시 비과세 요건을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정답 주문으로도 한 번 나왔고 34회도 그렇고 자, 요거를 이 동네에서는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비과세 요건 봅니다.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차액이 자, 가액이 큰 편에 적은 편 아니고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이하인데 자, 우리 세법은 포함, 제외, 전, 후, 또 미만, 이하, 초과 이런 거 나오면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인데 이하를 초과로 바꿔서 나왔어요. 초과 X입니다. 자,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차액이요. 고액토지가액에서 저액토지가액을 뺀 차액이 고액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 즉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례로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교환분합하는 예를 들어서 A농지가 있습니다.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10억이고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8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A농지와 B농지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고액토지가액에서 저액토지가액을 뺀 차액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에 10억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돼요. 이하란 말은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지. 10억에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차액이 큰 편 토지 4분의 1보다 작죠? 이 차액이.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만약에 10억이고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만약에 5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농지와 B농지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 10억에 얼마요? 4분의 1 이하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10억이 4분의 1이면 2억 5천이잖아요. 차액이 큰 편 토지 4분의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지금 뭐요? 커요. 자, 그러니까 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환분합 시.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교환분합 시에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알고 있는지를 또 시험에 물어본 적도 있고 또 최근 같으면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야 되는데 초과로 바꿔서도 나왔고 자, 다 알아둡니다. 식도 알아두시고요. 의미도 알아둡니다. 사례로서. 그 다음에 교환분합 시 과세되는 경우 막 이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기간 나왔다. 전부 다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농지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몇 년? 3년. 요거.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소득 비과세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정한 농지 우리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까지 받고 그 다음에 교재 이제 1세대 1주택과 부소지 양도소득 비과세입니다. 253페이지 자 펴놓으시고 또 보겠습니다. 비과세 되는 경우요.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소득 비과세입니다. 먼저 비과세 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1세대가요. 자, 양도일 현재요. 우리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인데 이 양도일 현재, 자,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몇 년이요? 2년 이상, 자,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고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비고조 한대 원칙적으로 고조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럴 때 여기 양도일에 가로를 보니까 양도일에, 자, 봅니다.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양도일로 합니다. 원래 우리가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때는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꾸면 이런 경우에도 대금 청산일로 한다고 바꿔요.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매매 계약일을, 자, 요거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양도일로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2025년 개정세법 내용인데, 2025년 개정세법.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합니다. 대개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 같은 것을 주로 매매할 때인데, 자, 매매하는데, 이 사람이요. 요 시점은 갑이 이 주택을 갑이 취득한 날이에요. 갑이 이 주택을 종전에 옛날에 취득했을 때고, 그 다음에 을한테 팔으려고 요 시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둘이 특이하게 어떤 거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조건이 이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자, 보세요. 용도를 변경하는데 주택을 주택 아닌 곳으로, 주택에서 주택 외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주택 외로 용도 변경한 날입니다.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도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한 거니까 매수인이 이 시점에 대금을 청산하겠죠? 잔금을 지급합니다. 대금을 청산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요. 우리가 양도숙세 보유기간은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양도일을 대개 언제로 한다고 했어요? 아까 대금 청산일. 그래서 이때를 원래는 양도일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택을 사는 사람은 그 주택에서 자기가 거주하기 위해서 사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 단독주택의 다가구택 밀어버리고 뭐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상가 같은 것만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등등요. 주택을 뭐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라든가 상업적 시설로 이렇게 개조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조건으로 용도를 계약을 했고 용도를 변경하니까 매수인이 잔금을 치렀어요. 원래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로 하는데 이때 이 대금 청산일을, 이런 경우에도 이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갑은요, 양도일 현재 지금 주택이 아닌 건물을 양도하게 됐어요. 그죠? 용도 이미 변경됐으니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양도했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가 양도가 되는 거니까. 자, 일반 건물 양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자, 양도하는 이런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지 않고, 자, 주택 매매 계약일을 양도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이렇게 보유기간 따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일을 양도일로 하니까 갑이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양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는 거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가 양도일은 이제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비과세고, 가로를 좀 보니까요. 비고자 그러면 여기서 비고자는 국내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줍니다. 거주가 양도했을 때만 1세대 비과세 줘요. 왜냐고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 주고 장기 보유승지를 왕창 해주고 막 이런 것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로의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력 성격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죠? 안 듣고 있는 사람들 지금 딴짓하는 사람들. 근데 마돈나의 보금자리는 미국에 있잖아요. 비거주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자산적 가치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잖아요. 그래서 비거주 양도할 때는 자, 여러분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만 1세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 이건 전입을 말합니다.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 있는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그 주택은 몇 년 보유한다? 3년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미동포가 우리나라에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는 재미동포가 비거주자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주택을 샀어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비거주한 상태에서는 팔아봤자 비과세 못 받아요. 자, 그 재미동포가 이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전입을 와가지고 그 주택에 전입을 와서 자, 그 다음에 거주자로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자, 몇 년을요? 취득해서 양도해까지 토탈 보유한이 몇 년? 3년 이상일 때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1세 1주택 비과세, 우리 같은 거주자의 1세 1주택 비과세는 몇 년 보유만 하면 돼? 2년. 근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 몇 년 보유한다? 3년 이상 보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세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만 하면 원칙 비과세지만 여러분 일반인들도 다 알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는 달라요. 자, 우리가 다른 거는 양도소득세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세율 중과세하고 3주택 중과세하고 이때는 양도소득세는 다 양도일,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판단할 때 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2년 거주 요건 판단할 때만 양도 당시가 어느 당시에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이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자, 비거주자가 거주한 전환할 때는 3년, 이 보유기간 중, 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자, 요거. 그래서 뭐 일반인도 다 알다시피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나중에 팔 때 2년 거주 요건 요한다는 거. 근데 이런 거에 실무적으로 취득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러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한 적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예요. 1세 1주택 비과세. 근데 반대로 취득 당시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자, 2년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년 거주 요건 요거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나머지는 취득 당시 조정상 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 요건 요하고 취득 당시 조정상 지역이 아니었으면 2년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요거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주의합니다.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요.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보시면 비거주 양도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어요. 거주자의 경우만 비거주 양도하는 경우 배제합니다.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만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지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주택을 양도했다 비과세 안 해줘요. 근데 물론 예외가 있지만 자,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10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 1주택 비과세 배제됩니다. 물론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따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양도책 전액 비과세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안분해가지고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액은 과세 이렇게 안분 계산하지만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에서 자,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됩니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업계약서나 다운 계약서 썼다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건 안 되고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이럴 때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그랬는데, 뺀다는 말의 의미는 기본이론인데 이거 안 했나요? 안 써져 있어요? 네? 안 했어요? 기본이론 때? 안 했구나. 자, 뺀다는 말의 의미는 이 금액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이 금액으로 과세.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예요. 뺀다는 말은. 자,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니까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요. 감면은 못했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중에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뺀다는 말은 이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자, 요거 제가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꼭 기억할 거, 비과세 감면다 배제,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저 최근에도 시험에 34회 때 요거 큰 금액으로 바꿔서 놨습니다. 아니고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그러면 요게 어떤 얘기인지, 요거 어떤 얘기인지 요 얘기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시험에서 요 사례로 물어본 적도 있는데, 요게 어떤 건지, 둘 중 적은 금액을 1과 2 중에서 뺍니다. 그래서 다시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 차액 중에서 둘 중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그 말은 적은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PPT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로 바로 보고 있는데, 자, 시험에 사례형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서상에 적은 거래가액은 예를 들어서 3억 5천만 원. 근데 실제로 거래하는 가액은 예를 들어서 3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3억 원이고 비과세 안 해준다고 다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이,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3천만 원. 그러면 이럴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업계약서 지금 썼다는 얘기죠? 실지는 3억이 거래했는데 계약서에는 3억 5천 적었으니까 업계약서 썼잖아요. 이렇게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얼마입니까? 차액이 5천만 원. 차액 5천만 원과 뭘 비교하는 거냐면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교합니다. 비교해가지고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적은 금액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인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적어요?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배제하고 다시 양도세 계산해, 그랬더니 3천만 원 나와서 3천만 원으로 그냥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왜 차액과 비교하냐면, 업계약서나 딴계약서를 조금밖에 안 썼는데 전체 책임지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자, 실지 거래한 가액은 3억 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은 3억 2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 차액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그러면 자,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거? 2천만 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계약서나 딴계약서를 조금밖에 안 쓰면 이거로 과세하고, 많이 쓰면 다시 계산한 세금으로 부과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 그래서, 자, 요런 얘기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22회 시험 때인가. 그때는 2차 과목이 1교시, 2교시 나눠서 쉬는 시간 중간에 있고, 나눠서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시험 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자, 중개사법, 공시세법, 그다음에 공법 이렇게 한 번에 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험을 계속 봐야 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화장실 문제도 심각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권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걸 나눴는데 1교시 2교시로 예전에 어떤 수험생분이 중개사법 풀고 공시법 풀고 세법 풀고 공법도 뒤에 이제 40문제 풀어야 되는데 세법 푸는데 이렇게 사례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풀고 그냥 시간 없어가지고 안 풀고 계산 문제니까 통과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매매계약서 중 거래계약과 실거래가액 딱 보니까 허위계약서 작성이 떠오르면서 제 음성이 들리더래요. 작은 금액. 제가 항상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이것만 알면 답 고른다고 했는데 작은 금액.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원래 원문은 3억 5천으로 나왔었어요. 실거래가 3억, 실질거래가액 3억 5천. 이랬을 때, 자, 그 사공생은 이거 차이가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기에 박스에 보니까 3억 5천, 3억 3천, 제일 적은 거 3천. 보기니까 있어. 아싸! 이렇게 해서 골랐는데, 그 당시에 2천만 원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3억 5천이 아니라 3억 2천이었으면 정답 몇이요? 3억 2천이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뭐로 가도 답문가 못한다고 목소리 제 음성이 들려가지고 답 맞췄는데 뒷걸음치다가 답 맞춘 수험생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잠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 됐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거소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존을 말하고 원래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거 가볍게 보시면 돼요. 나이가 몇 세요?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나이가 30세 이상인 우리 청춘 남녀들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세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 세대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어쩔 수 없잖아요. 혼자 된 경우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이게 기준 중위소득 40%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묻지 말고 인터넷 검색창에 치시면 자 1인 가구일 때, 2인 가구일 때, 3인 가구일 때, 4인 가구일 때 얼마인지 쭉 나와요. 참고서로 보시고 일정한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서 소유권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제가 2000년대 중반에 경기도 평택에서 강의할 때 어떤 28세 미혼 여성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파트 조그마한 거 하나를 사놨어요. 자, 근데 저 조그만 거 아파트 하나를 사놨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지금 1세대 2주택인데 제가 나이가 30세가 안 됐지만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니까 세대 분류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세대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요. 세대 분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팔려고 하면. 그래야지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 안 한 미혼 남성 수강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한다.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딱 보세요. 독순이잖아요. 이런 여자 결혼해야지. 돈 쓰는 족족, 그러니까 버는 족족 그냥 명품이라든가 무슨 여행 이런 데 돈 다 써버리고 이런 것보다 이 벌써 딱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경기도 평택 이 당시에 아파트 좀 작은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삼성 막 저기 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결혼하는 남성 청춘 수강생들은 잘 들으세요. 오로지 얼굴만 보고 결혼의 조건,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얼굴은 10년 이상 살다 보면 서로 집에서 얼굴을 볼 일이 없다고 그랬죠? 자세히. 그 얼굴 자세히 안 봐, 서로. 집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더라도 대충 보고 지나다니지 자세히 얼굴을 볼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랬잖아요. 식탁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반찬을 보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막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고. 연애할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말고 이런 톡순이하고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또 특히 재테크에 좀 센스가 있는 배우자를 남자든 여자든
저 재테크에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자산 10년, 결혼해서 10년, 20년 지나면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 받던, 똑같은 원봉 받던 사람들이 똑같이 시작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자산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혼을 해라, 항상 얘기합니다. 나이가 30세 안 됐지만 세대 분리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 여기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없이도 단독수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류할 수 없는데, 다만 미성년자 맞박이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사고 쳐서 결혼했다거나 다수가 없다거나 그러면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하면 1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영역적으로. 자, 1세대 범위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쭉 읽어보고,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놔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부부는 아무리 각각 주소를 달리해놓고 그래도 부부는 1세대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문제풀이할 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이런 거 읽어보시고, 비과세는 주택 부소지 범위도 아까 말씀드렸고,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잡다한 것들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제가 슬쩍슬쩍 한 번씩 보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런 것들 자세하게 이런 것들 지금 저기 하지 않고, 나중에 너무 많이 배우면, 잡다한 걸 너무 많이 배우면 그러면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잡다한 것은 문제 풀 때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보냐면요, 우리가 이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 아까 설명드렸고, 조정대상 지역은 보유한 지 2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쭉 넘어가세요. 그냥 쭉 넘어가셔가지고 보유기간 특례라고 해서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유기간 특례, 자,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는 특례입니다. 258페이지 펴놓으시고 다시 고개를 듭니다.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요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했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제가 PPT가 쭉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 바로 그냥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자, 보유기간 특례요. 1세대가 양도를 이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동그라미 1부터 5까지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우리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적인 주택은 2년 거주까지 해야 되잖아요. 2년 보유되지만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동그라미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는다. 그래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먼저 건설 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여기 보세요. 건설 임대주택이요. 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 민특법의 규정에 따른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나 또 그 다음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에, 자 보세요 여러분, 해당 건설 임대주택에 여기 포인트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자, 기간 중에서 세대 전원이 거주, 부득이한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건 괜찮고, 하여튼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이요? 포인트 5년 이상. 세대 전원 거주한 기간 5년 이상이면, 그러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거 거주기간 5년입니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자, 요거 미만 보유수도 비과세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자, 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 임대주택이고요. 아까 공공 매입 임대주택 있었지만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주택이지, 내가 주택을 그냥 흔히 우리가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한 매입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을요, 자, 내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 임대주택 요거 당첨이 돼서 만약에 이때 임차를 시작했습니다. 거주하다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공 매입 임대주택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보면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분양조건부 건설임대주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시점에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가지고 5년, 7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 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내가 이걸 팝니다. 그럼 보유기간은 당해대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우리가 보유기간 따져요. 그래서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에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데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년 미만 보였는데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럴 때 어떤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냐? 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이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러면 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였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 이거 자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등 공공사업 양도요. 자, 여러분, 내가 1세대 1주택 갖고 있었는데요. 수용을 당해서 양도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뭐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 자, 보유한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혐의수 수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보유한 거주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근데 남게 된 일부 수용의 경우에는요, 일부 수용의 경우에는 필요 없잖아요. 잘 안 팔리고. 그래서 그 양도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게 되면 그 잔존 부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도 자,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입니다. 또 해외 이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요. 여러분 혼자서 1년 이상 죄송합니다. 이거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인데 양도소득세 여러분 주변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양도소득세 회피하려고 이민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민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서 해외 이주로 이민 가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해외 이주 비과세입니다. 해외 이주로 세대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인데 다만 여기 주의할 것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꼭 확인해야 될 거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 이주 나오면 사례 문제가 나면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한 경우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2년 내 양도해야 되고 또 장기 국외 거주요 보겠습니다. 1년 이상이요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요. 혼자서 1년 이상 나갔다 오면 출장, 온 가족이 몇 달 나갔다 오면 관광. 그래서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해외 이민, 해외 출국 나오면 출국 1년제 잡아서요.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몇 년 내 이것도 2년 내 양도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을 때만 비과세입니다. 해외 이민하고 해외 출국은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 대로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 양도요. 여기 이제 시험에 또 34회 시험 때는 여기 이제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 양도 보겠습니다. 1년 이상이요. 자, 보세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대시 끊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지만 6개월 거주하던 주택,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면 안 돼요. 1년 이상 반드시 거주한 주택을 취약, 자, 요 취약, 여기 부득이한 사유 자세하게 나왔지만 자세한 이유는 뭐 참고로 보시고, 취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취약. 또 근무상 형편이요. 근무상 형편은 되는데 요 사업상 형편은 안 돼요.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사업상 형편 안 된다고 했는데 역시 시험에 또 사업상 형편으로 바꿔서 나왔고요. 틀린 거 올라온 문제에서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요. 여기 보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자 대시 끊고 다른 시군으로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돼요. 10개월 거주하던 주택 안 돼요.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해편 같은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했어야 돼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노원구 이런 거 안 돼요. 예? 같은 시군에서 안 돼요. 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년 미만 보유세 비과세예요.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1세대 1주택인데 요거 2년 보유를 못했어요. 1년 6개월 보유했는데 만약에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다. 만약에 안양시도, 경기도 안양시로, 대전광역시로, 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 그러면 부득이한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2년 보유를 못했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이런 부득이한 사유 양도,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안 하고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근무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인데 단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거 시험에 이미 물어봤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나중에 팔 때 보유 기간 중에 몇 년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요?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 참고적으로 보세요.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건데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자,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어요. 무주택 가구였는데, 자, 조정상적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만약에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취득 당시에 잔금 치를 때는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적이 됐어도 이런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무주택이었었어야 되고, 자, 조정상적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됩니다. 입증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취득 당시 조정상적이 됐어도 2년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오늘 요까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 본인한테 중요하니까 지금 보유기한 특례, 자, 1세대 1주택 특례 이거 꼭 잘 알아둡니다. 다시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칭 또 한 번 합니다. 목 운동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그냥 아예 유체 이탈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유체 이탈을 안 했는데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박수 2번, 1번, 3번. 좋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해도 이게 집중력이 떨어졌을 땐 뚜두두두둑 소리 나고 그러는데 딱 맞췄네. 자, 우리 중요한 거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해서 우리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잘 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시험에서 보유기한 특례, 또 1세대 1주택 특례 다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보유기한 특례도 별표시 했어야 되는데 잘 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2주택 중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그래서 자, 실생활에서 부지기로 벌어지는 주거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요. 그 주택을 자, 종전주택이라고 합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신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자기가 건설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요. 자, 여러분, 종전주택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종전주택 팔고 신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럴 때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 2주택 나왔다. 그럼 무조건 몇 년? 기간은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나오면 기간은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근데 여기에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전주택이 있어요. 종전주택이 있고,
요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주택 팔고 이사 가려고 신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자, 일세주택. 근데 조건이 이거예요. 종전주택 취득 후 몇 년이요? 1년 경과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그런 거지. 집 하나 종전에 있었는데요. 집 하나를 샀어요. 10개월 만에 또 주택을 하나 샀어요. 이때는 일시주택 특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집 하나 샀습니다. 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 신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되고, 종전주택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자, 이 주택이 두 채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이지 바로 비과세는 아니에요. 비과세 받으려면 종전주택 2년 보유권도 갖춰야 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권도 갖췄어야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는 일단 나중 일이고, 자, 1세대 1주택, 종전주택을 3년 그러니까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양도면,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또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바로 비과세는 아니에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니까 2년 거주요건을 갖추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거주요건까지 갖춰야지 비과세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은 주택이 두 채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를 일단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이런 심화 내용 잡다한 것은 참고예요. 자, 3년 내 양도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참고고요.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이런 거 쭉 그냥 넘깁니다. 다 넘겨버리시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260페이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이것도 역시 또 35회 시험 때는 여기서 정답 질문이 있었는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주택을요, 상속을 받았어요. 자, 몇 봅니다. 이거는 내가 종전 일반주택이 있었어요. 자,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에, 이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했던 주택이어야 돼요.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했던 주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주택을 나중에 상속을 받아서 상속으로 주택이, 자,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요, 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예요. 몇 년 양도한다, 양도 시기 제한은 없고, 얘는 상속기 시상시 소유했던 일반주택, 요것을 먼저 양도할 때, 요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자,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이지,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이지, 만약에 이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포인트냐. 자, 포인트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제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어느 떤 주택을 먼저 양도했는지 잘 보라고 했는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틀려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야 돼? 일반주택을. 상속 개시 당시 보였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시험이 35회 시험 때 정답표로 나왔고요.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그러면, 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과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다. 그래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야 돼요. 자, 일반주택을. 그래서 비과세 적용.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 자, 그 밖에 일반주택을 수여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상속계획상시 보였던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 1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세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집계준속 동고분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잡다한 내용들 보지 마세요. 제가 줄근 것만 딱 봅니다. 집계준속의 동고분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이요. 자, 자녀도 1세대 1주택, 부모도 1세대 1주택.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칠 때 효도 과정이 불이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자,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세대 합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자, 요거 기간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아무거나 이거는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 주택 꼭 먼저 양도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세대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기간 넉넉하게 주죠. 60세 이상 직계 존속. 자,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하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그러니까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고 한 사람은 60세 이상, 한 사람은 60세 미만해도 괜찮아요. 아빠는 만 60세, 엄마는 만 48세.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자,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중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포함되는데, 자, 암이나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걸렸으면 60세 미만이어도 직계존속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은 줄을 한 것에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여자가 시집 오면서 기특하게 빈몸으로 오지 않고 집 한 채. 자, 그래서 이렇게 혼인해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이거 똑같습니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대상 불이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들 안 하는데. 그러니까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10년 내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급양도 학가 날부터 10년, 혼인도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입니다. 2번은 똑같은 얘기예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급양하는 무주택자가, 그러니까 이 주택의 소유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데 이 직계존속을 동급양하는 어떤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뭐 어떤 여자라고 할게요. 1주택을 보유하는 남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혼인한 날부터 몇 년?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런 케이스가 2명 있는데, 오빠가 아무개 씨가 나랑 결혼을 하려면 나 장녀로서 혼자 된 엄마 두고 나 시집 못 가. 그러니까 아무개 씨가 오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은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나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 안 할래. 그래가지고 장모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친구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한 명은 바깥으로 돌고. 자, 어떻게 물론 바빠서 바깥으로 도는 거긴 하지만 자, 어떻게 그렇습니다. 자, 혼인 10년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지정문화유산 및, 자, 또 보세요. 지정문화유산, 국가 등록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주택 등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이 이것도 이런 지정문화유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국가 등록 문화유산 주택이라든가 천연기념물 주택 등의 이 주택이 있고, 또 하나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자, 이런 경우에도 여기 보세요. 이거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 포인트예요. 이런 경우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기 주택을 수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거지 1세 주택으로 보는 거지. 만약에 문화재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예요, 이것도. 양도식이 제한 없고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줄 긋고 넘어갑니다. 이 농어촌 주택 특례가 여기에 이제 좀 복잡해요. 보세요. 농어촌 주택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역을 제외하고 읍지역 또는 면지역, 수도권 밖의 읍이나 면지역, 읍면지역에 소지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 수용하는 1세대가, 이것도요 어느 틀을 먼저 양도하냐 포인트인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자, 그래야지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입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이거요. 다른 것들은 농어촌 주택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데 이 귀농주택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귀농주택만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 귀농주택만 봅니다.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하는 날부터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시기 제한이 있어가지고 특이하니까 얘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 귀농주택만 취득하는 날부터 5년 내 일반 주택 양도한다. 다른 건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데 이따가 표로 볼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의 범위 요건이 쫙 나오는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고 다 참고입니다, 여러분들. 다 참고고. 네, 제가 이제 표로 나중에 다 노트에도 그렇고 표로 가볍게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 필요 없고요.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길게 나와 있는 얘기가 이 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농어촌에 소지하는 이농주택, 농어촌을 귀농하려고 취득한 귀농주택, 이렇게 농어촌 특례는 세분화되어 있는데, 자, 이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을 내가 상속받았어요.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누군가 죽었어야 되니까 악용의 소지가 없어가지고, 또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다 그러면 다른 요건 필요 없이 이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요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입니다. 근데 또 농어촌을 떠나려는 사람이 이농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농어촌을 떠나려는 사람이 원래 그 시골에 농사 짓고 있었고 면에, 그런데 농어촌 못 살겠다 떠나보자 그래가지고 도시의 일반주택을 샀을 때, 그래서 2주택일 때 너마저 농어촌 떠나면 우리 농어촌은 누가 지키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도시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부터 양도를 보고, 이농인이 5년 이상 그 일용주택에 거주했어야 되고, 또 귀농주택, 자, 귀농하려고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건 악용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왜 거기다 농지를 사셨어요? 그러면 제가 귀거래사 공직사에 마치려면 거기 가서 농사 지려고 농사지 샀다고 하고서 실제로 나중에 농사 지은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악용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양도시기 제한이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다른 애들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데 몇 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을 상속받거나 그랬을 때는 몇 년 내에 양도한다 제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귀농주택만 악용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아까 봤다시피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시기 제한이 있고 가로놓기로 5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것들은 별다른 조건이 없는데 이 귀농주택만 악용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요건이 이렇게 쫙 강화되어 있어요. 에? 자, 그래서 이 요건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악용의 소지가 많아서 이렇다는 거. 자,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 목적의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특례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만 이제 다 봤어요. 이제 취약이나 근무상형편, 질병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다음에 그 밖에 일반 주택을, 자, 국내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취약, 근무상형편, 질병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이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3년 내, 이거 3년 내도 가로놓기로 물어봤었는데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 포인트예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만약에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돼요.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나중에 화면으로, PPT 화면으로 보면 좀 더 좋긴 한데 여기 보세요. 수도권 밖의 지방에 취약이나 근무상형편이나 질병요양으로 내려갈 일이 있어요. 실수의 목적으로 내려갈 일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 있는 사람이 수도권 밖에 집을 안 샀어요. 왜요? 그 집을 사면 2주택 돼가지고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2주택 될까 봐 안 샀어요. 그러지 말고 실수의 목적으로 지방 내려가는 거니까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집을 사. 그러면 나중에 이 일반주택 때문에 그런 건데 일반주택 걱정 없이 나중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집이 두 채지만 1세대 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해줄 거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수도권 밖의 주택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을 팔고 올라올 때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 수도권 밖에 내려갔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면 이거 팔고 다시 올라와야죠. 그럴 때 혜택을 줘야지. 이 수도권 밖의 주택을 팔 때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권 밖은 뭐가 돼요? 원래 이 특례는 이 일반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주택을 나중에 팔 때 이것 때문에 비과세 못 받을까 봐 걱정하니까 자, 걱정하지 말고 이거 사더라도 1세주택 양도로 봐주겠다는 그 특례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과 또 장기 또는 장기 어린이주택 특례는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복잡한 걸 여러분들이 다 막 볼 필요가 없어요.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 거주주택을 국내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자, 요건을 갖추고 충족한 경우에 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자세한 거 필요 없고, 여러분 보세요. 거주 중인 주택이 있고, 자, 여러분,
자, 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 잠깐 봅니다. 이 거주주택은요, 거주택은 자, 또는 거주택이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택이 있거나 그럴 때 이 거주택은 자, 보세요. 보유기간 중에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데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은 자, 양도일륜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등등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이제 이 거주택을 양도할 때 1세 주택 양도로 봅니다. 장기 어린이주택도 요건이 있는데 일단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기 이 표 있잖아요. 이 표를 별표시 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이 핵심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거 위주를 목적으로 한 1세 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지 신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거분양, 60세 이상 직계전송 동거분양으로 세대 합쳤을 때 합친 날부터 몇 년 내?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 주택 들어보고, 혼인으로 인한 경우도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 주택 들어보고, 수도권 밖의 주택 등내 일반 주택 있고 수도권 밖에 취약이나 근무상형편, 질병 요양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사유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이것 잘 보세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도 양도시기 제한 없지만, 이런 애들 양도시기 제한 없지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고,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 등록 문화유산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역시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지 등록 문화유산 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농어촌에 소유한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농어촌 주택 먼저 팔면 안 돼. 양도시기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귀농주택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시기 제한이 있고, 귀농주택만 악용 소지가 많아서 장기 임대주택 특례나 장기 어린이집 주택 특례를 정받을 때 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장기 임대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예요. 물론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과세입니다. 그리고 이 거주택은 특이하게도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딱 알아두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까지 비과세까지 쭉 받고,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는 265페이지 겸용주택과 관련한 거, 고가주택과 관련한 거 살짝 보고, 다음에 이제 양도세 중요한 내용들을 쭉 우리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늘 자, 요거 인사말은 하고 가야지. 여기 좀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그래서 자. 안다. 이게 좀 노트북이 좀 느려졌어요, 이게. 됐구나. 자, 여기부터. 자, 여러분, 심화과정의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쉽게만 공부하다가 실전에서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웃을 날을 생각하면서 많이 배우지만 나중에 제가 다 압축 정리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은 실전에 웃을 날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묵묵히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훈련이 고되면 실전에서 값진 결실이 있을 거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을 기꺼이 내어주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제가 꼭 실전에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다 구원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